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뉴 트럼피즘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능력보다는 충성파로 요직을 채우고 앞으로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고립주의 노선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낙점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자신의 X에 연방기관 숫자는 99개면 충분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기관이 428개나 왜 필요한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 많고 업무가 겹치기도 한다라며 규모를 4분의 1로 줄인 뒤에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 준비에 여념이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른바 뉴 트럼피즘으로 불리우고 있는 구상을 위해서 대내외 정책 기조 변화 지금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성파로 요직을 채웠고요. 앞으로도 채워나갈 예정인데 정부 조직도 개편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앞세워서 오래된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아주 커다란 개혁에 힘을 싣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4년간 집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만을 최우선시하는 이른바 고립주의 노선으로 이런 변혁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맹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이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앞으로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수지 와이즈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간접적으로 또 알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자기 입으로 확실히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와이즈 내정자가 최근에 공화당 후원자들과 공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이 되겠죠. 이때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소를 했던 트럼프 첫 임기 때의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취소가 됐던 것이 세계보건기구 탈퇴하는 문제 그리고 무슬림 국가에 있는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 그리고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정책 위반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법적 보호 박탈 이 대상이 오를 것이 확실히 되고 있는데 트럼프 본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죠. 파리 협정을 탈퇴하겠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공무원도 다 교체하겠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구성을 자기 입맛에 따라 맞게 바꾸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강제해온 정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미국 안에 있는 제조업을 다시 재건을 시키고 남쪽 멕시코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 추방과 같은 공약 실현에 힘을 더 실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도 이제 다음 정부는 revolutionize 대변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트럼프 당선자의 2기 임기 기간인 4년이 아니다. 다음 중간선거까지인 첫 2년 동안이 더 중요하다면서 초반부터 대변혁과 함께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방만한 연방기관 숫자를 99개로 확 줄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 신분에서 이제 정부 요직까지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평판을 받고 있는 테슬라 CEO인데요. 자신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특히 민주당 정권이 효율적이지 않았다. 이런 반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X, 옛 트위터에 내가 이 자리를 맡은 이유가 있다. 바로 개혁 때문이다. 그리고 연방기관이 지금 400개가 넘는데 이 많은 기관, 이 많은 연봉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조치인가? 나 자신이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400개가 넘는 기관이 영역이 겹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매섭게 지적을 했습니다.
100개에서 하나 모자란 99개 이하면 충분하지 않냐. 즉 4분의 3을 없애고 4분의 1만 남기는 대수술을 불사하겠다고 머스크 CEO가 강조를 했는데 바로 연방정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목소리입니다. 정부를 효율화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머스크 CEO가 경고를 했는데요.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초반부터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조치가 많은 실업자, 공무원을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투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부 효율부의 모든 조치는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라내고 낭비적인 요소만 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많은 조언을 해달라. 이렇게 머스크 CEO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또 비벨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되는데요. 의견이 같겠죠, 당연히. 트럼프 당선자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 CEO 한 사람만 효율부 수장으로 두면은 그 독재하게 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인도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다른 기업가 라마스와미도 효율부의 공동수장으로 임명을 해서 견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계 출신이기 때문에 450만 명 인도계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가가 라마스와미인데 한때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와 각을 세우기도 했죠. 그렇지만 중간에 경선에서 사퇴를 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번에 또 다른 감투를 얻게 됐는데 라마스와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과감한 정부 개혁에 표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부드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적으로 개혁을 4년 동안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머스크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뭡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연방정부 예산이 너무 많다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머스크는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조 달러 이상 줄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대폭적인 정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은 부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식구들도 그 바깥으로 내몰릴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연방 기관이 폐기 대상이 될지 그리고 구체적인 자신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머스크가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회사 테슬라 그리고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 자신이 소유한 거대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부 계약 사업도 따낼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정부의 관리자로서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기업인이고 그리고 비벨 라마스와미도 인도계 출신 기업가고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의 심정이나 또는 공무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충돌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 같은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 역시 그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그 부동산 운영 경제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12개 이상의 연방기관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맺고 있는데 만약 머스크가 정부 계약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되면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스크가 정부 효율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시민단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이제 차르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은 이제까지 그동안에도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앞으로 정부의 수장이 되면은 아예 그동안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 비즈니스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정부를 이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새로 생긴 정부 효율부 이런 조직의 권한, 위상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부처인지 아니면 외곽에서 백악관의 자문만 제공하는 비공식 행태가 될지 이 점도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 효율부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바로 정부 외곽에서 조언 지침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식 부처가 아니라 일종의 자문기구 또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식 비공식 그 단체 그 성격은 차치하고라도 트럼프의 최대 신임을 받고 있는 머스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외국 정상의 전화 통화에도 벌써 머스크가 트럼프랑 참여를 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4년 동안 발휘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 효율부라는 것은 지금 새로 트럼프가 이게 집권을 하면은 새로 정부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자기 내각 내 그냥 임의대로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두 가지 다 거예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이름이 주는 인상 그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가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필요하지 않은 요소는 다 없애고 예산도 줄이면서 자신의 뜻대로 4년간 국정을 이끌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부처가 어떤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게 될지 아직 취임식도 갖기 전인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만일에 정말 정부 기관으로 완전히 하나가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 상원이나 뭐 이런데 또 인준을 받아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기본이지만은 만약에 물론 뭐 공화당이 다 상원도 지금 뭐 저 다수당이 됐으니까 뭐 인준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이 영어로 보면은 말입니다.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하나의 부를 이게 내각의 하나의 그 부를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만들고 마음대로 부르고 수장을 마음대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이것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백악관뿐만 아니라 연방 상원, 연방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인준 여부에는 그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트럼프 당선자의 의도대로 강하게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각 팀마다 또 감사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감사 파트가 있어서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도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은 정부 효율부가 하는 일하고 감사팀하고 또 같은 부분이 있을 듯 싶습니다. 참 이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사람은 참 신출 귀몰하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이 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아요. 트럼프 이기 출범을 앞두고 좀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뭐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트럼프의 승리는 곧 캘리포니아의 패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많은 한인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지나친 캘리포니아의 진보 성향, 진보 정책에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늘고 물가가 오르면서 표로서 항의 시위를 한 셈이 되겠는데요. 트럼프 첫 번째 행정부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 시도를 막겠다 이렇게 2차전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가 앞으로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해서 나도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의회에 요청할 것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자유가 공격받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섬 주지사 외에도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도 호응을 했는데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든 눈이 서쪽 캘리포니아를 바라볼 것인데 캘리포니아주는 반 트럼프 움직임의 핵심 전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그 어떤 부분들이 연방 정부와 좀 갈등이 있을 듯 합니까? 네, 당연히 잘 알려진 대로 이제까지 민주당의 성소수자 보호, 낙태권, 기후 변화 등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났지만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너무 민심을 모른다. 이런 목소리가 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추진될지 여부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 LA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노숙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문제에 지친 유권자들이 의회 선거에서도 보다 강경한 범죄 대응을 약속한 이른바 보수 성향 후보들을 이번에 많이 뽑았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진보주의자들이 도시를 망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맹공을 가했는데 캘리포니아의 정치적 위상에 타격을 주는 발언을 트럼프 후보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캘리포니아가 이번 대선에서 최대 패자가 됐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LA시도 뭐 지금 뭘 자꾸 이렇게 지금 트럼프 집권에 대해서 좀 뭔가 반 트럼프식의 이 정책을 자꾸 이렇게 이어가겠다라는 식의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덕을 많이 받죠. 바이든 정부에게. 네. 예, 그때 그렇죠. 뭐 모든 이런 예산이라든지 할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가 항상 우선적으로 받고 뭐 이게 또 액수도 훨씬 컸고.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은 그런 혜택은 이제 못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은 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좀 골치가 아파요. 네. 또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 이 카말라 해리스 상대편 후보가 캘리포니아가 고향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호 출신 이 해리스 후보의 진보적인 정책이 미국을 망쳤다. 뭐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고향이 뉴욕입니다. 그리고 상대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은 북가주 오클랜드였기 때문에 그 유세 기간 내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와 고향 땅인 캘리포니아를 굉장히 진보적인 곳이라고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노숙자 범죄 문제를 악화를 시켰다.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에 한 나쁜 짓을 미국 50개 주 전체 하지 않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그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캘리포니아에 갖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 자기 말로는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의 진보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통합교육부에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가 됐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2년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한다면은 그 누구보다 당선 가능성이 크다라는 LA 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통합교육부가 이제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소식은 뭐 예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우선 정확한 시행 날짜가 언제로 나왔습니까? 네, 2025년 내년 2월 18일부터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가 내년 2월 17일인데요. 네. 2월 17일 월요일.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내년 1월부터 사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보다는 약 한 달 정도 늦게 시행되는 겁니다. LA 통합교육부 총 1,543개 학교들 가운데 약 50개 학교들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휴대전화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또 LA 통합교육부의 그 400개 이상 학교 캠퍼스들이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생들은 대다수 휴대전화를 갖고 있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가 이제 금지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그게 시행이 되나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있을 때와 같이 학교에 등교할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오프닝벨 이제 그 시작 종이 울리게 되면 예.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학교가 끝날 때까지는 그 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휴대전화를 제한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인데 네. 그 부분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까? 각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하. 첫 번째,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학교에 있는 동안은 학생들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책가방 안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실이나 학교 전체에 설치된 잠김 보관 장치, locked storage unit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석으로만 열거나 벨크로로 닫을 수 있는 그런
특수 파우치에 휴대전화를 넣는 겁니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그 밀봉된 파우치에 휴대전화를 넣고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클래스룸 폰 홀더라는 곳에 휴대전화를 넣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벽에 걸 수 있도록 된 번호가 매겨진 파켓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안에 휴대전화를 넣게 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학교가 정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학교들은 올해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 겨울방학 전에 그 보관 방법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예. 그 각 방식마다는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요. LA 통합교육부 측은 최소한 기대하는 바는 이제 휴대전화 전원을 다 완전하게 끄고 학생들이 보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서 놔둘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완전히 꺼버려라. 네.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들도 이제 함께 금지가 되는 거죠. 네, 이 휴대전화 비롯해서 스마트워치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데 스마트워치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나 셀룰러 이 신호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접속할 수 있는 다른 기기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어제 LA 통합교육부가 발표한 것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그 이어버드, 이어폰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 이런 것들도 다 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삐삐도 안 되는. 그렇네요. 자, 그런데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긴급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네. 총기 사고도 날 수가 있고 위험한 사람이 학교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네, 이번에 새 캘리포니아 주법은 학생들이 이머전시 비상 상황 동안에는 휴대전화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비상이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하겠는데 네. 그건 기본적으로 각 학교들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LA 통합교육부 측은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 직원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그때 학생들이 비상시에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락다운이 됐을 때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비상 상황은 아니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락다운 조치는 보통 10분가량 이렇게 짧을 수 있고요. 그리고 캠퍼스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전 예방 조치로 그런 락다운이 주로 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락다운이 1시간 이상 동안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이제 허락할 것이라고 그런 LA 통합교육부 측은 이머전시 상황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습니다. 네. 학교 내 이 휴대전화 금지령에 혹시 예외는 있습니까? 몇몇 예외들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그럴 땐 휴대전화 학교 그렇죠.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 장애로 인한 편의 제공, 또 언어 번역이나 통역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선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제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어겼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LA 통합교육부 계획으로는요. 학생들이 규칙을 어긴 게 적발되면 여러 차례 경고를 받게 됩니다. 네. 처음엔 학생들에게 구두로 규정을 리마인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엔 뭐 카운슬러한테 보내주거나 이제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화와 경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또 뭔가 또 아이들은 또 뭔가를 또 만들어낼 별의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엑스트라 휴대전화를 하나 더 구비한다든지 예.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뇌 싸움인데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건 좀 저 찬성해요. 네. 학생애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정말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거가 미국이 그 공공 안전이 100% 안전을 느끼는 그런 곳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휴대전화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학교에 CCTV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곳곳에 혹시 폭력 행위가 있다거나 외부에서 뭐 수상한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이거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엔 대비가 돼야지만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안 갖고 있어도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옳으신 입장에서. 말씀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은 다음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면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또 새로 발표가 됐네요. 네, 개빈 뉴섬 주지사 뒤를 이어 출마하는 다른 어떤 경쟁자들보다도 해리스 부통령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타임스와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가 11월 5일 대선 전에 10월 22일부터 29일 사이에 캘리포니아주 등록 유권자 4,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오늘 아침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해리스가 출마한다면 해리스를 찍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33%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13%가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답해서 전체적으로는 46%가 이렇게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지 정당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차이가 있을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해리스를 주지사로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다소 높다고 답한 비율이 약 72%에 달했습니다. 높네요. 네, 그리고 공화당원은 8%에 그쳤고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정당 선호도가 없는 유권자들에선 38%가 그렇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리스를 뽑지 않겠다라고 한 유권자는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은? 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비율은 6%, 전혀 없다는 비율은 36%였습니다. 42%네. 네, 둘 합치면 42%.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와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한 거고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란 대답은 12%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금 실시한 여론조사라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뭐 대선에서 진 사람 뭐 주지사 나오면 뭘 하겠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또 반대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대선까지 이렇게 출마했던 사람이니까 주지사 그거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여론조사가 훨씬 더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정리를 하면은 다른 경쟁 후보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다른 어떤 후보자들보다 해리스가 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조사를 주도한 UC 버클리 정착연구소의 마크 디카미오 디렉터가 캘리포니아주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해리스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그게 바로 해리스에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해 대선에서 보다는 해리스 주지사 출마는 덜 지지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나오네. 네, 앞서 이번 조사에 응한 유권자 46%가 해리스 만약에 주지사에 출마한다면 해리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는데 사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해리스가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집계된 대선 투표에선 59%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46% 낮은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선거 결과가 거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남은 곳이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주 우리 미셸 스테일 의원의 이 3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요 결과 하나만 지금 남겨놓고 있고 거의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총평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관전평이라 그럴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워싱턴의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이긴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만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만났죠. 11시쯤에 예, 들어와가지고 정날로 이렇게 그 이제 나온 거 보면은요,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4년 전 생각하니까 좀 코미디 같아요. 4년 전에는 트럼프가 이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을 4년 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앉았다, 나 이거 안 내놓을 거다 이제 그랬는데 한 1시간 전에 그 트럼프 들어가 가지고서
참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하고 기자들 가고서 지금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는데 네. 이렇게 됐어요. 이번 진짜 말도 많고 탈이 많았죠. 네. 총격 사건에 총알도 맞고 뭐 이렇게 되고 갑자기 후보도 바뀌고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서 경선 때서부터 다 쫓아가면서 충분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를 계속 전했는데 전했는데 저도 이게 한 7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율을 놓고 볼 땐 그래도 미국의 유권자 시민사회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의 리더십이 우리가 봤잖아요.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트럼프다 바이든이나 해리스다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의 퍼스널리티나 한 사람의 그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눈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사회가 트럼프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을까 뭐 이런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파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결과는 트럼프는 엄청나게 지지가 높아졌어요. 4년 전에 바이든이 받았던 득표에 비해서 이번에 해리스는 한 1,000만 표 줄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한 100만 표 정도 늘었습니다. 득표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트럼프가 엄청 많이 받은 겁니다. 더 특별한 거는 이게 그 다수 유권자들 알다가도 모를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이렇게 되면은 정파적으로 너무 양극화가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민주당이 많아지고 공화당은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지지는 해리스 지지는 자기 지역에선 이게 지지층이 커져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뉴욕은 오히려 그 트럼프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5 내지 10% 늘어났어요. 이게요. 이게 그동안 그 선거를 관전해 오면서 특히 우리는 뭐 경제, 이민 이런 게 많은 이슈가 돼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민자 소수가 여기서 살아가려면 이라는 걸 놓고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는데 선거 결과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저는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의 지식인들이 미국의 좀 이런 좀 차분하게 미국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생각하는 이런 지배 엘리트들이 지금 해내는 얘기가 다른 미국이다. 아니었다. 미국이 다르다. 왜냐하면 대통령 하다가 다 우리가 알았는데 아웃됐다가 그리고 억지로 아웃됐다가 다시 들어온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과 미국 시민들이 이걸 택했다라는 이 현실, 이 상황을 맞닥뜨리는 특히 후발 이민자인 아시안 커뮤니티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에 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미국의 지식인들도 그동안 이 미국은 앞으로 이 나라를 옳게 운영해 나갈 사람이 누군가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두 후보가 먼저 가 있는 지점에 유권자들이 내 위치는 어딘가 해가지고 나를 선택한 거로 하는 그런 선거였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서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세계의 위치 그다음에 또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좀 파악하고 예측하고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선거를 놓고 아직까지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그 개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번 선거도 훨씬 더 현장에서 본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점을 가지고 그 현장의 모습을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떠대는 거하고서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서 경선 초기서부터 계속 다녀봤습니다. 간 3월 초까지는 그 트럼프가 후보가 되는 과정을 많이 전달하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후보가 돼가지고 갑자기 해리스 지지율을 높이려고 애쓰고 이런 걸 하면서 사실 선거 놔두고 한 달 반 전서부터 저는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데에 부동층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캠페인하는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런 제가 본 거는 그 누구도 소수계의 공동체 시각에서 마지막 선거 운동하는 거를 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라든지 한국에서 미국의 선거를 놓고 막 얘기하는 거가 현장에서 본 제 관점이나 시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굉장히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이번 네. 선거 역시 현장에서 각 진영의 캠페인 방식이나 이슈를 놓고서 어떻게 포장하는 거를 눈으로 본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경선을 다니면서 본 관점과 시각은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생각이 많이 되는데 네. 이번 선거는 저는 이 미국이 어려워진 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일까라는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읽힌다 그런 겁니다. 트럼프가 이기고 그날 5일날 선거 끝나고서 확정된 다음에 그 승리 연설을 하잖아요. 네.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연설을 할 때 굉장히 긴장되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미국 시민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놓은 공약을 여러분들이 다 알았는데 그걸 다 아는 미국과 미국 시민이 그걸 집행하라는 권한을 나한테 줬다. 아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긴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딱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선거 때 트럼프는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갖고 갈 거라는 거를 숨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놨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은 집권 준비한 내용들이 다 들통이 나서 다 밝혀졌어요. 네. 그걸 보고서 시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선거 끝나고 일주일 지나면서 부분적으로다가 장관들 임명을 다 했어요. 네. 지금 막 임명하는 장관들을 보고서는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모르고서 사람도 없이 어설프게 임명했지만 지금은 준비된 아주 강력하게 자기 아젠다를 그냥 그 정책을 펼칠 되게 빠르게 강한 사람들로다가 막 임명하는 걸 보고서 트럼프 집권이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 국민들에게 주는 거는 미국은 강한 사람을 원했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그들 눈엔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볼 때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국방부 장관이 아무런 경험도 없고 예비역 소령이죠. 글쎄 박스 말이야. 뉴스에서 선거 논평하던 사람이 글쎄 국방부 말이야.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비서실 부실장이 스티븐 밀러라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경험하기엔 가장 거의 이민자 눈에 볼 때에는 가장 말도 안 되게 반이민 정책을 그냥 추방시키는 것만 얘기해온 스티븐 밀러라는 게 부실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IC 국장 하던 사람이 아주 무자비하게 그 추방을 시키던 그 탐 호먼이라는 사람을 그 IC 국장 그 집행관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이런 것부터 쫙 임명을 해버리고 말죠. 그럼 국가안보보좌관도 마이크 월츠라는 플로리다의 하원 의원 하던 분. 이분도 맞습니다. 예비역 대령인가 특수부대 출신. 음흠. 강경한 그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이런 것부터 막 임명을 하는 걸 보니까 간단치 않겠다. 네. 트럼프 2기 간단치 않겠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집권이 미국 사회에다 주는 메시지는 좀 이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사실 요즘 와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 그러니까 4년을 하고 또 4년을 이어서 8년을 하는 것보다
4년 하고 한 텀 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자기의 그 어떤 정책이라든지 뭔가를 좀 더 새롭게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앞으로도 좀 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한 번 하고 한 텀 쉬고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좀 더 뭐랄까 그 이 새로운 맛도 나게 되고 본인도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이게 오히려 더 장점이 크겠다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출직이 그건 그렇죠. 그건 대개 한 번 한 사람은 표심은 맞아요. 하는 아주 냉혹한 게 있으니까 표심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미국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딱 한 명 한 번 있었죠. 딱 한 명 있었는데 상황은 달랐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이번 이 다시 그 대통령이 된 거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역사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재집권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연임이 아니라 이건 더 어렵고 그리고 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다 봐왔던 것이었었죠.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 운동의 결집이다. 마가 운동이라는 사회 운동이 네, 그래서 네. 마가 운동의 의도하고 마가 운동의 그 국가 운영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